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 해석학 원을 맡은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1시 반에 대면으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 챕터 1에 대한 내용 일부를 조금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과목은 해석학 원이고요. 교재는 다음과 같은 교재를 쓰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 작년, 재작년 뭐 계속 이 교재를 썼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네, 이 책을 계속 이번 학기와 제가 아마 다음 학기에 해석학 2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비슷한 이 같은 교재를 계속 이용을 하도록 별일이 없으면은 이 교재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도현이고요. 네, 제가 이메일은 좀 빨리 확인하는 편입니다. 아직 세팅이 좀 덜 되어 있어서 답장이 조금 느릴 수는 있긴 하지만 제가 되도록이면은 이메일 확인을 좀 빨리빨리 하고 답장도 빨리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실 일이 있으면은 요 주소로 보내주시면은 되고 혹시 제가 답장을 24시간 안에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답장을 한 24시간이 지났는데도 잘 받지 못했으면은 한 번 더 보내주세요. 제가 일부러 답장을 안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 좀 깜빡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서 네,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은 제가 빨리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연구실은 교수회관 228호에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수학교육과 교수님들께서 호암관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호암관은 아니고 어쨌든 근처에 있는 교수회관 40228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뭐 수업 관련이든 뭐 진로 관련이든 뭐 어떤 내용이든 뭐 이메일로 얘기를 하고 싶으시면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되고 혹시 이메일로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우선은 저한테 이메일을 먼저 보내주세요. 제가 종종 학교에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찾아오셨을 때 헛걸음을 하면은 안 되니까 서로 이메일로 일정을 조율하고 그러면은 서로 여러분들께서 헛걸음 하실 일이 없으니까 제가 뭐 되도록이면은 연구실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 연구실에 찾아올 일이 있으시면은 미리 좀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헛걸음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이것도 강의 계획서에 있는 거랑 뭐 공지사항에 올렸던 거랑 뭐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5%, 과제 10%, 출석 5%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과제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이전에 2번,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 기말고사 이전에 2번, 총 4번이 부과될 예정이고 출석은 이번 주에는 우선 1주차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분들을 다 출석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2주차부터는 계속 대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출석 체크를 뭐 전자 출결이 됐든 뭐 제가 직접 부르는 방식이 됐든 어쨌든 그렇게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험 관련해서는 그 오늘 오리엔테이션 대면으로 이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 이제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험 시간은 제가 70분으로 적었는데 그래도 수업 시간이 75분이고 뭐 정확 아마 90분까지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이 같은 강의실에서 뭐 다른 강의를 그 다음 수업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 그 다음 수업도 있기 때문에 시험 시간은 한 80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는 주차는 8주차에 보통 중간고사를 보니까 8주차에 시험을 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8주차 중에서도 월요일 아니면은 수요일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정해서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뭐 그냥 임의로 정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뭐 혹시 투표 기능이 제가 이 아이캠퍼스 이 포탈에 있는지 아직 잘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마 뭐 조만간 좀 잘 이 아이캠퍼스 기능이
제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많은 기능을 지금 당장은 활용하기가 좀 힘들어서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좀 있긴 하지만 최대한 빨리 잘 익숙해져서 여러분들이 불편한 일이 없게 좀 잘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뭐 월요일에 보는지 수요일에 보는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에 보는 거는 우선 어쨌든 시험을 빨리 보면은 볼수록 좋으니까 빨리 보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수요일에 시험을 본다고 하면은 제가 월요일에 이때까지 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또 뭐 문제를 같이 풀어볼 수도 있고, 뭐 과제 문제 같은 거를 같이 풀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는 것들을 답하는 식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75분 정도, 하루 정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는 기간으로 활용을 한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 시험을 본다면. 그래서 이 두 날 중에 하루를 정해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4 용지 한 장 정도는 여러분들이 시험 때 잘 볼 수 있게끔, 제가 이름을 뭐 커닝 페이퍼로 적기는 했지만 어떻게 제가 대체할 말을 잘 찾지 못해서 이렇게 적었는데, A4 용지 한 장을 뭐 양면으로 해도 상관없고 뭐 단면으로 해도 상관없고 A4 용지 한 장 정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좀 뭐 정리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죠. 뭐 오픈북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A4 용지 한 장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나는 정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정리의 증명이 좀 너무 테크니컬하고 잘 기억이 안 난다, 뭐 그런 것들을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과제 문제를 풀었는데 그 과제 문제 뭐 풀이를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장 정도는 A4 용지 한 장 정도는 좀 자유롭게 가지고 와서 시험 볼 때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생각입니다. 뭐 이거를 하는 목적은 우선은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뭐 완전히 암기 과목은 아니니까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도 중요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너무 세세한 것까지 외우면은 좀 힘드니까 뭐 그런 차원도 있고, 사실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을 좀 직접 손으로 적고 공부를 하게 될 테니까, A4 용지 한 장 정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그거를 잘 준비해서 가지고 오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그거 한 장을 잘 쓰면서 공부를 한 번 더 할 수 있게끔 하는 목적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이런 한 장 정도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시험 관련해서는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뭐 시험 날이 다가오면은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일정 같은 거는 제가 최대한 빨리 정해서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책 관련해서 책을 꼭 구매해야 되는지를 또 궁금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책을 사실 이게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 서점이라든지 뭐 교보문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루 이틀 만에 오는 그런 책은 아니고, 또 원서가 대부분의 원서가 그렇듯이 가격대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책을 정말 사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저는 뭐 굳이 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과제를 하고 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책이 없으면은 안 되겠죠. 사지는 않더라도 책을 이제 어떻게 잘 볼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주변 친구들도 잘 아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뭐 주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그래도 나는 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대면으로 이제 수업이 계속 대면으로 진행이 되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한 번 더 얘기는 하겠지만, 혹시 그 전에 뭐 예습을 하고 싶다라든지 책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은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뭐 책을 잘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대면으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고, 이제 뒤이어서는 이제 해석학 원뿐만이 아니라 뭐 원투 아마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겠지만, 이 해석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책에 있던 내용도 조금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지 않은 거는 우선은 다음 주 아니 이번 주 수요일에 3월 1일 수요일에는 대면 수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녹화해서 업로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보실 수 있으면은 다음에 제가 3월 1일 수요일 그 전에 수업을 녹화해서 올릴 텐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선 1주차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1주차긴 하지만 그래도 진도는 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남은 부분은 3월 1일 수요일 수업에 맞춰서 제가 또 다른 날 다시 녹화를 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선은 우리가 1학년 때 미적분학 1, 2는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 많은 내용들을 배웠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때 언급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뭐 살짝 얼버무리면서 넘어간 것들 아니면 뭐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은 적분과 미분의 순서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하나 이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잘 와닿을 수 있는 거는 어떤 이변수 함수가 있을 때 이것들의 미분의 순서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미적분학 시간에 함수가 적당히 좋으면 어떤 게 좋은 건지 이런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미분이 충분히 많이 되는 함수인 경우에 대해서 여기서 충분히 많은 것도 뭐 얼마나 많은 게 충분히 많은 건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수에 대해서는 미분의 순서를 바꿔도 된다라고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성립하는지 그때도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아마 얘기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언제 성립을 하는지 그리고 또 뭐 만약에 함수 f가 충분히 미분이 많이 잘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예제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려고 하고 또 하나 우리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모든 곳에서 연속이지만 모든 곳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함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연속인데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거의 대표적인 예로는 뾰족한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죠. 절대값 x에서 원점인 경우 이제 요 점이 대표적으로 연속인데 미분은 되지 않는 이런 뾰족한 점을 우리가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대표적인 예제로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들이 모든 곳이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연속인데 모든 곳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함수가 있는지 우선은 있는지 없는지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정말 이런 함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말로 생각을 해보면은 연속인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뾰족한 점이라 그랬으니까 모든 곳에서 뾰족한 점을 생각해보면 되겠죠. 어떤 함수가 있는데 모든 곳에서 뾰족하다. 뭐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말로는 그냥 모든 곳에서 뾰족한 함수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는 순간 그림이 잘 그려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모든 점에서 뾰족한 거를 그리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쉽게 그려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함수들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잘 존재하고 실제로 우리가 이런 모든 곳에서 뾰족한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함수를 만든 다음에 그것이 정말로 모든 점에서 연속이고 뾰족한지 이런 것들도 증명을 하기는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어떤 질문이 있냐면, 원소의 개수는 어떤 0과 1 사이의 이 폐구간, 이 구간이랑 원소의 개수가 같대요. 우리가 0과 1 사이의 원소의 개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을 세본 적이 없죠, 그렇죠? 만약에 유한한 집합인 경우에는 원소의 개수를 잘 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한한 집합인 경우에는 이제 원소의 개수를 잘 셀 수가 있는데 0과 1 사이에는 무한히 많은 숫자가 있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이런 무한 집합인 경우에는 어떻게 세야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아직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원소의 개수는 0과 1 이 폐구간이랑 같대요. 어떤 집합이 있는데, 어떤 모르는 어떤 집합이 있는데, 원소의 개수는 0과 1 사이에 있는 원소의 개수랑 똑같지만 길이가 0인 집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0과 1이라고 하는 이 폐구간의 길이는 1이죠, 그렇죠? 이거 길이는 이런 구간에 대해서 길이를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길이가 1인데, 우리가 똑같이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길이가 0인데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약간 농도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잘 맞을 것 같아요. 0과 1 사이에 있는 원소의 개수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농도는 0과 1이라고 하는 이 폐구간이랑 똑같은데 길이는 0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집합인데 원소의 개수가 엄청 많이 있는데 길이가 0인 집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대요. 요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만 듣고 진짜 그럴 수가 있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수학적인 직관이 굉장히 뛰어난 것이고, 그런 게 진짜로 있나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은 일반적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직관이 꼭 다 잘 맞는 거는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거, 모든 점에서 연속이지만 모든 곳에서 미분 불가능한 함수, 이런 거를 직관적으로 잘 떠올릴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우선 저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생각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원소의 개수는 엄청 많은데 길이는 0이래요.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엄청 많아서 뭐 실수, 뭐 수직선상 위에 내가 원소의 개수를 뭐 점을 찍어서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점을 엄청 많이 찍을 수가 있는데 길이가 0인 거. 이것도 우리가 쉽지는 않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이제 무한급수를 재배열하는 거. 이것도 사실 유한한 숫자를 더할 때는 사실 더하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1부터 100까지 더할 건데 이거를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더해도 되고, 뭐 옛날에 가우스가 했던 것처럼 양 끝에 있는 거 100이랑 1 더하고 2랑 99 더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유한한 경우에 대해서는 더하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더하는 게 무한히 많아지면은 아무 때나 이거를 막 바꿔도 되지는 않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예제도 몇 가지가 들 수 있기는 한데 지금 뭐 그런 예제를 드는 건 아니니까, 뭐 옛날에 오일러라는 되게 위대한 수학자가 있죠. 여러분들 아마 오일러 이름을 못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텐데,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1이랑 마이너스 1을 무한히 더하는 거. 1이랑 마이너스 1을 무한히 더하는데 어떤 사람은 앞에 1 빼고 뒤에 두 개씩 묶어서 더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네 더하면 0이고 0이고 0이니까 1에다가 0을 무한히 더하는 거니까 얘를 1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 뭐 보통은 이렇게 하겠죠. 앞에 1 마이너스 1 더하고 얘도 0, 얘도 0이고 0이어서 얘는 계속 0을 더하는 거다. 0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도 더하는 순서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더할 거냐, 아니면 뭐몇 개씩 묶어서 더할 거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숫자를 무한히,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은 유한인 경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한히 이제 뭔가 어떤 작업을 한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미묘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석학을 배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적분학에서 우리가 의도치 않게 뭐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얘기하려면은 해석학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미적분학 시간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못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조금 메꿔보는 거를 이제 해석학에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석학의 주요 목표가 뭐냐면, 미적분학에서 얘기를 했던 것들이 뭐 엄밀하지 않은 것들이 조금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더 엄밀하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뭐 대충 말로 넘어갔던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적을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극한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혹시 미적분학 시간에 배우셨는지 안 배우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보통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수열이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 이게 0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많이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n분의 1이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한다. 이거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얘가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그렇죠? 분자는 1로 고정이 되어 있고 분모는 계속 커지니까 0으로 수렴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잘 뜯어보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n이 엄청 크면은 n분의 1은 0에 엄청 가깝다, 0으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까이 간다라는 게 뭔지, 얼마나 가까워야 가까이 가는지. 그러니까 n이 충분히 크면 0이랑 당연히 가깝긴 하겠죠. 예를 들어서 만분의 1이랑 0과의 차이 엄청 가깝죠. 그렇죠? 근데 서로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가까워야 정말 가깝다고 할 건지. 누구는 만분의 1 정도면은 충분히 가깝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누구는 나는 적어도 한 1억분의 1 정도는 돼야 가깝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서로 기준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통일하는 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극한을 어떻게 엄밀하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예정이고, 또 직관에 의존해서 당연하다는 식의 증명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것들은 직관이랑 잘 들어맞습니다. 이것도 극한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런 것도 잘 뜯어보면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 직관적으로 당연하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일부분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직관이랑 잘 안 맞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해석학을 배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미분기하학이라든지 위상수학 이런 것들, 또 해석학도 이제 좀 더 추상적인 대상을 다루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어떤 그림으로 잘 그려지지가 않고, 상상도 잘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그림을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림이라는 도구를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 직관에 의존을 하지 말고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하는 거, 이게 식을 써서 증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명 연습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미적분학을 정교하고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다루는 거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긴 했지만, 그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나중에 배우자라고 해서 넘어간 것들을 배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 이제 구멍을 메꾸는 일들을 해석학 시간을 통해서 할 예정이고, 이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대상이 우선은 극한이 있고, 극한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 발산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엄밀하게 정의할 건지. 사실 가우스, 오일러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 유명한 위대한 수학자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살았던 당시에도 이 극한을 엄밀하게 정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일러도 이런 실수를 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아닌데, 그래서 1도 나올 수 있고 0도 나올 수 있으니까 대충 반에서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도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그래서 얘도 뭐 이것도 나름 이해해 볼 수 있는 거는 얘도 어쨌든 무한 등비급수니까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이니까 뭐 무한 등비급수로 생각을 해도 되겠네. 뭐 이렇게 정당화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공비가 마이너스 1인 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니까 이게 틀렸다라는 걸 아는데 그렇게 위대한 수학자들도 그 당시에는 이제 극한을 어떻게 엄밀하게 정의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마 못했겠죠. 수학이 아직은 그만큼 발전하지 못했을 때였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극한을 어떻게 정의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고, 또 하나는 실수를 어떻게 정의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실수는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숫자들인데 그거를 어떻게 정의를 꼭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서부터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숫자들인데 뭘 정의까지 하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한. 유한인 경우는 우리가 이때까지 수학을 그래도 좀 오래 공부해 왔으니까 경험상 무한인 경우보다는 유한인 경우에는 좋은 상황들이 더 많았어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잘 안 생겼고. 그렇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보통 뭐 어떠한 작업을 무한히 많이 할 때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무한을 우리가 어떻게 잘 다루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여러분들께서 해석학 수업을 통해서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실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실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요일 수업을 위해서 뒷부분은 조금 남겨놓고 수요일에 이 내용을 좀 더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제가 어쨌든 원서를 쓰기는 하지만 영어로 된 책을 쓰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뭐 임용 시험을 준비하실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뭐 수학을 다른 책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은 영어 용어랑 한글 용어랑 좀 같이 쓰도록 할 텐데 수업 시간에 제가 이 만드는 자료들은 어쨌든 영어랑 한글을 좀 번갈아 가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무 한글 용어에만 익숙해지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구글링 다들 잘 하실 텐데 대학 생활에 있어서 구글링이 거의 뭐 절반을 넘게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고 여러분들께서 잘 해야 되는 게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하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을 거예요. 구글링을 하려고 할 때 뭔가 어떤 뭔가를 검색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말로 검색을 하는 것보다 영어로 검색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양질의 자료는 당연히 우리말로 된 좋은 자료들도 많이 있겠지만 보통 제 경험상 영어로 검색했을 때 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께서 너무 우리 수학 용어에 익숙해지기보다는 영어 용어에도 조금 더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은 한글 영어 좀 번갈아 가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실수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은 우리가 실수를 이해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실수를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많이 표현을 하니까 첫 번째로 기하학적으로는 그냥 이런 직선을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들, 이 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어떤 실수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그냥 어떤 실수를 우리가 수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같은 얘기긴 하지만 실수를 우리가 숫자로 표현을 해서 얘를 어떤 소수점으로 나타내는 거. 뭐 예를 들어서 1.5 마이너스 3.12 사실 뭐 루트 5 뭐 이런 것도 루트 2 뭐 이런 것도 뭐 루트 2가 당연히 실수이긴 하지만 이제 뭐가 당연하고 뭐가 당연하지 않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루트 2라는 숫자 정도는 안다고 치고 루트 2가
대충 1.414 얼마 되는 이런 무한소수로 우리가 실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애들도 당연히 정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4, 10 이런 애들도 뭐 뒤에 .000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실수를 이 무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1장에 나오는 내용에서는 우리가 실수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은 이런 어떤 무한소수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뭐 말로 무한소수라고 쓰기는 했지만 뭐 유한한 소수도 당연히 무한한 소수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실수를 무한소수로 이해를 해서 우리가 실수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는 차차 나올 테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요 적어도 1장에서만큼은 실수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은 그냥 무한한 소수, 얘를 숫자 표현 뭐 이런 걸 이해하는 거는 뭐 문제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늘 쓰던 어떤 소수점들 뭐 이런 걸 이용을 할 테니까. 근데 실수가 이제 왜 필요한지에서부터 얘기를 해보면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제가 그만할 텐데, 우선은 자연수를 어떻게 정의하냐,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자연수 정도는 그냥 있는 거다. 그렇죠? 자연수는 1, 2, 3, 4, 5 우리가 숫자로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이제 그런 애들을 자연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수학 기초, 그러니까 뭐 집합론이라든지 어떤 수학 논리, 수리 논리, 뭐 수리 논리학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면은 이제 자연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는 것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1이라는 숫자가 뭐냐, 2라는 숫자가 뭐냐, 이런 것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것까지 하면은 또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선 자연수는 알고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잘 얘기할 수가 있냐면은 우선은 정수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정수는 뭐 자연수에다가 0 넣고 부호 바꾼 애들 넣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게끔 하는 뭐 자연수에서 자연스러운 연산이 덧셈이 있는데, 자연수가 덧셈에 낸 역원을 생각해 보면은 이 자연수의 원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에다가 뭘 더해야 0이 될 거냐, 애초에 0이라는 것도 여기 들어있지 않고 3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더해야 0이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런 숫자는 없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정수까지 확장을 하면은 이제 덧셈에 대해서 잘 닫혀 있는 게 되는 거죠. 뭐 역원도 잘 존재하고, 뭐 덧셈에 대한 항등원부터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덧셈에 대한 항등원 생각하면 0인데 0이 우선은 자연수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0을 추가해 줘야 되고, 항등원 추가해 줬으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역원. 그래서 덧셈에 대한 역원이 뭐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정수까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가 있고, 유리수는 이제 곱셈, 사실 뭐 곱셈이나 나눗셈이나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 정수들의 어떤 비율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유리수까지는 자연수로부터 어렵지 않게 잘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또 뭐 비율 같은 것도 우리가 뭐 늘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5분의 3, 뭐 7분의 12, 뭐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을 할 거냐면은 제곱해서 어떤 자기 자신을 2번 곱해서 2가 되는 유리수가 있냐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죠, 그렇죠? 제곱해서 2가 되는 유리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뭐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 중에서 양수만 택한다면은 그걸 우리가 루트 2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쓴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에요. 이런 걸 뭐 증명하는 것도 아마 여러분 대부분 잘 알고 계실 텐데, 뭐 다음 시간에 제가 굳이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렇지만 루트 2가 유리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유리수들을 이용해서 루트 2를 충분히 근사시킬 수는 있어요. 소수점을 이용해서. 왜냐면 루트 2도
루트가 뭐 한 1.414 점점점 되는 애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뭐 루트 2를 1, 그다음에 1.4, 1.41, 1.414 점점점 찍어 나가는 어떤 뭐 이런 수열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루트 2를 이러한 유리수들로 충분히 근사를 시킬 수는 있어요. 뭐 그렇지만 뭐 근사를 시킨다는 거지 루트 2가 그렇다고 유리수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수직선상에 표현되는 점인데 유리수는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더 큰 수 체계가 필요하겠죠. 유리수보다는 좀 더 넓은 집합. 그러니까 유리수는 포함하되 뭐 이런 제곱해서 2가 되는 애들도 이제 전부 다 포함하는 이런 집합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걔를 실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엄밀하게 얘기한 거는 아닌데 이 실수를 엄밀하게 어떻게 만들지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은 사전 지식들을 필요로 해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이 실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실수를 어떻게 다 만들 거냐, 뭐 유리수에다가 뭐 몇 가지 숫자들을 더 넣어서 실수를 만들고 있는데 어디까지 넣을 건지, 뭐는 넣고 뭐는 안 넣고 어떤 애들을 모아야 우리가 실수라고 부를 건지,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질문 같긴 하지만 뭐 그런 질문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만약에 실수를 다 만들었으면은 실수에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도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대상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 해석학 1 혹은 해석학 2를 통해서 같이 좀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이랑 뭐 간단한 내용들을 제가 조금 길게 하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할 예정이고, 이제 또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그 이번 주 수요일에 있는 수업은 제가 뭐 대면으로 하지는 않고 여러분들께서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되고, 왜냐면 휴일이니까. 그렇지만 휴강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진도를 나가면은 또 나중에 뭐 따로 보강을 해야 되고 뭐 종강이 늦어지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녹화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듣다가 뭐 이 수업에 관해서 아니면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 뭐 목소리가 너무 작다라든지 목소리가 너무 크다, 아니면 진도가 너무 빠르다 느리다, 뭐 시험 문제가 나중에 뭐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 문제가 너무 쉽다 어렵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늘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학생들은 왠지 뭐 그런 거를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잘 얘기를 보통은 안 합니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거로 제가 경험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만약에 내주시면은 저는 그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제가 본 거는 그게 전체 집합일 테니까. 그래서 좀 나는 좀 수업이 좀 느린, 진도가 좀 느린 것 같은데 진도가 좀 더 빨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진도가 좀 느리구나, 좀 빨리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좀 내주시면은 좀 제가 최대한 그거를 잘 반영을 해서 수업을 좀 잘 할 수 있게 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제가 수요일 전까지 또 수요일 수업에 해당하는 부분을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